얘기했던 것들인데 제가 했던 과정을 거치면서 그 직역하면 이제 행복이라는 것이고요. 원래는 예전에는 프리네시스라고 해서 어떤 실천적인 측면에서 사법 판단에 관심이 있었다고 하면 물론 아리떼라라고 하는 어떤 탁월함도 우리가 필요하지만 궁극적인 우리의 선, 그러니까 정말 어떤 하나님과 어제도 나왔듯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수 있는 그것, 그 어떤 물질적인 풍요뿐만 아니라 내적인 평안까지도 생각하는 차원에서 그 에우다이 모니아라는 이름을 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철학적인 고민들을 통해서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오랫동안 그 대학에서 법 철학을 강의했고, 뿐만 아니라 그 법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들, 그러니까 사상적인 토대가 되는 것들을 강의했고요. 그, 특히 이제 여성과 법을 몰라서 어려운 분들을 위한, 어떤 법 연구, 어떻게 하는 것이 공정한 사법 판단인지, 그러니까 현실과 법, 이것을 어떻게 함께 융합함으로써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하는 그런 여정을 살고 있고 또 앞으로 살 계획입니다. 그래서 함께 그런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는 거는 이제 지난주에 그 못 오신 분도 계셔서 좀 리뷰하는 차원에서 좀 더 그 법 실증주의라고 하는 것, 그냥 우리가 하는 그 법에서 법을 이루고 있는 처음에 근대법이 만들어지게 되는 사상적인 토대가 이제 철학에서 실증주의와 연결된 법 실증주의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난주에 좀 더 깊게 했었고, 오늘은 잠깐 그 키워드 중심으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일반인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대학에서처럼 어떤 집중적으로 연강을 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서 애초에는 한 2시간에서 3시간 생각했었는데요. 제가 그 너무 욕심이 과한 것 같아서 그러니까 짧게 1시간, 남짓 혹은 1시간 내외로 진행하는 기로 수정하는 것을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또 중간중간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질문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오늘은 그 법실중주의 지난주에 배웠던 것들의 평가가 주된 것인데, 먼저 실중주의가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 그거에 대한 그 리뷰를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9세기에 우리 그 실증주의가 만연하게 되는 것인데, 그 실증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그 말 그대로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그것. 그러니까 철학에 있어서 뭐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혹시 이만하님, 혹시 이만하님이 생각하는 사랑이란 무엇인가요? 갑작스런 질문이라서 당황하실 수 있는데, 혹은 서영이가 한번 서영이가 그러니까 김서영이 생각하는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어, 좀 아껴주고 좋아하는 그런 게 사랑이라고 어,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또 사랑이라고 하면 그 눈물의 씨앗이다. 그 노래가 있잖아요. 그렇게 또 쓰디쓴 무엇과 같다. 뭐 이런 위스키와 같다. 뭐 등등 이렇게 다양하게 저마다 다르게 사랑을 정의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회의를 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서 의심을 품으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그 어떤 사람에게는 참일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그게 아닐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거는 그걸 기준으로 삼기 어려우니까 절대적으로 참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사유로 하고 있는 내가 지금 here and now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그것. 그것만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참이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그 존재에 대한 어,
명증성을 중심으로 철학을 했던 게 이제 실증주의라고 한다면 이 실증주의하고 법학이 만나서 법실증주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법실증주의라면 그래서 어떤 뭐 가치적인 거, 도덕적인 거 이거는 너무 사람마다 다른 거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것, 바로 존재에 대한 것이잖아요. 존재하는 법, 그 법만을 참으로 보고 그것만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이제 법 체계, 법 질서, 군대법을 확립시켜 나가고자 하는 사상적인 그런 사상이 바로 이제 법실증주의인 거예요. 존재하는 법, 요것만. 그래서 근대법 체계에서 그래서 사실상 그 실정법, 그 존재하는 법만을 인정하게 됐고, 그 존재하는 그 법만을 중심으로 형식 논리적으로, 형식 논리적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보통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어떤 예를 들어서 이런 틀이 있다. 그 이런 틀이 있으면 어떤 사실관계를 훑게 되면 이 틀 안에서 당연하게 또로록 떨어져 이쪽으로 나오게 되잖아요. 이 틀이 결국에는 이제 법이라는 이 틀을 두고 어떤 분쟁이 있을 때 그 틀을 통과시켰을 때 나오는 결론, 이런 것들, 이렇게 형식적으로 당연하게 도출될 수 있는 것은 중심으로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질서들이 19세기 근대법에서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음, 역사적으로 이제 보시면 이렇게 그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시민사회가 만들어지면서 또 이 법이 그런 그 매매, 계약 이런 것들을 서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 기초를 마련해 준 게 법인 거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시민사회가 형성될 수 있도록 그 시민사회가 성숙하게 할 수 있도록 법이 이제 기초가 된 거죠. 다시 말하면 역사적으로 어떤 계약 그러니까 신분에서 계약으로 나오면서 우리가 혁명을 일으키면서 근대법이 포문을 열었죠. 확립됐잖아요. 그러면서 국가는 꼭 지문 곧 그 절대적인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입법, 사법, 행정 자기 마음대로 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하고 나오다 보니까 이 국가라는 것은 최소 한도로만 그러니까 그 개인과 개인의 자율성을 인정해 주면서 자유를 인정해 주기 위해서는 국가가 개입하면 안 되게끔 법적으로 제한을 뒀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는 최소 정부가 되고, 그러니까 정부는 최소한으로 시민사회가 만들어 할 수 있게끔 간섭하지 말고, 시민사회는 자기가 각 사람마다 법 앞에 평등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개별적 자율성이 있으니까 자기가 선택해서 계약하고 이런 식의 사회를 형성하도록 법이 그런 기초를 마련해 줬는데 그 법 자체가 뭐냐? 실질적으로 우리가 존재하는 실정법, 그 눈에 존재하는 그 법만을 가지고 만드는 것이 이제 근대법의 법질서 체계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법실중주의가 이제 형성이 됐다면 요들이 말하고 하는 기본적인 주장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여러분도 어렵겠지만 분리태제입니다. 그러니까 분리태제라는 게 뭐냐면 조금 전에 사랑이 뭐예요? 물어봤을 때 아껴주고 보듬어주는 거라고 한 사람도 있지만 또 쓰고 정말 가슴 아프게 보는 이런 가치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법에서 완전히 배제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의 영역, 도덕이나 정의의 영역, 이 법이 요구하는 것과 법이나 정의나 도덕이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들은 서로 연관해서는 안 되는, 연관되지 않는다. 연관될 필요가 없다. 해서 완전히 별개의 것으로 구분하는 거. 이게 바로 분리태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법과 도덕을 구분하고 분리하고 그래서 완전히 다른 영역의 것으로 그래서 법은 오로지 법만 존재하는 법만 실정법으로서 법으로 인정해 주는 것인데 이거의 이제 사상적인 토대는 도덕성대주의라는 건 뭐냐면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이라는 거는 절대적이지 않다. 저마다 다 다르다. 그래서 그 저마다 다른 것을
기준으로 사법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없애버리고 존재하는 법만을 법으로 보겠다. 그래서 법과 도덕을 구분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법실중주의 기본 주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있는 법, 있어야 할 법 하는데 요때기 있는 법은 결국에 존재를 말하는 거죠. 존재하는 것. 아까 실증주의가 존재에 대한 그러니까 증명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실제 증명할 수 있는 존재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법, 실증법, 제정된 법, 눈에 보이는 법, 요 존재하는 이 법만 법으로 보는 것이고, 있어야 할 법은 어떤 가치, 어떻게 살아야 할 거다, 공정한 법이 무엇인가라고 해서 어떤 가치를 담지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 당위적인 측면이에요, 당위. 그러니까 이렇게 존재와 당위를 구분해서 당위적인 것, 이런 것들을 법에서 다 빼버리고 존재만을 보겠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법과 도덕을 완전히 다른 영역으로 보며 구분하면서 법의 영역은 있는 법, 존재하는 법만을 가지고 그 법질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실존주의 기본 주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이 결국 이 개념법학이라는 건데, 개념법학이라면 이 개념이라는 게 이제 어떤 뭐 사랑이란 무엇이야, 뭐 무슨 뭐 인생이란 무엇이야, 뭐 할 때 이런 개념을 정의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우리 법에서 말하는 것은 법에서 말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일까? 뭐 사람을 살인하는 거, 살인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 요런 것들, 요런 개념들을 법에서 다 정해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에서,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뭐,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할 때 그때 사람이라는 것이 뭘 말하는 거지? 라고 한다면 그걸 법에서 찾아내는 거. 그래서 법에서 그 개념 정의해 놓은 것대로 그것만을 가지고 법 결론을 도출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떤 거라면 제가 이제 기하학을 생각할게요. 과학실증주의 이렇게 다 같은 이제 맥락에서 나오는데 과학 중에서도 특히 기하학을 생각하시면 좋아요. 기하학에서 많은 우리가 뭐라 그러냐 영향을 받았다고 하면 하는데 법이 기하학이라 하면 우리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몇 도입니까? 임미아님 몇 도입니까? 이런 질문 하기 정말 쑥스러운데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몇 도입니까? 내각이라고 하면 요 세각의 요 내각의 합 180도입니다. 180도 그죠? 180도. 이거는 이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삼각형 내각의 합은 180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 180도라는 이 개념, 삼각형의 내변의 합, 세각의 합은 180도다라고 딱 개념 정의를 해놓잖아요. 그렇게 해두면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죠. 어떤 삼각형이 있는데 두 각의 합이 뭐 100도다. 그러면 나머지 각은 몇 도인가? 그럼 180도에서 100도를 빼면 나머지는 80도라는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식의 음, 이런 식의 방법을 쓰는 거, 요게 지금 그 법실중주에서 하는 법학 방법론이거든요. 그 법학 방법론의 가장 기본적인 주장 중에 이 개념 법학이라는 게 바로 법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라는 거, 요거에 대한 개념을 법에서 다 정해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에서 말하는 거,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다라고, 사람은 살해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라고 할 때, 이때 사람은 뭐 살아서 뭐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목숨이 있는 그 사람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 사람이냐 아니냐를 판단해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에 맞다, 틀리다, 뭐 이런 것들을 정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지금 말씀을 드리면 가령 이러한 모양의 삼각형은 안 된다. 처벌하겠다라고 법에 정해져 있다 그러면 어떤 사실이 어떤 삼각형을 딱 구해왔는데 이런 삼각형이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삼각형을 인정할 거냐 말 것이냐, 이 삼각형을 제거할 거냐 말 것이냐를 이 법에서 그대로 겹쳐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기하학에서 말하는 게 합동이죠, 합동. 아, 이게 합동이다. 그러면
법에서 말한 것과 맞아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럼 요건 법에서 정한 대로 이걸 제거하겠다 그러면 제거가 돼버리게 되는. 그래서 이 법에서 나중에 이제 얘기하겠지만 합동이란 말 대신에 합법이니까 합법이란 용어를 써요. 합법이다. 합법성을 가지고 법의 효력을 정하고 정의를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법에서 정해놓은 것과 현실에서 발생한 사실 그대로 맞아 떨어진다. 그러면 법에서 정한 대로 한다라는 거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건 처벌을 하건 뭐 부당이득이든 어떠한 것이든 법에서 정한 대로 합동이 되면 그거대로 했을 때 그게 정의로운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 정의 파트는 뒷부분에 가서 좀 자세히 할 텐데 이런 식의 이것처럼 이렇게 개념이 주어졌어요. 그것만을 중심으로 결론을 도출하는 것. 요것이 이제 개념법학의 기본 전제입니다. 그래서 법에서 뭐라고 정해져 있느냐, 그게 엄청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주로 3단 논법을 쓰는데, 3단 논법이라는 게 보통 2단계 있고, 3단계, 단위 3개다 그래서 3단계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법조문. 법조문. 조문에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라고 개념을 이미 이렇게 정해놨다고 하면 두 번째 단계에서 어떤 사실관계, 우리 보통 사태라는 용어를 쓰는데 어렵겠지만 보통 어떤 분쟁 사실, 법적 분쟁 사실, 사건 뭐 이런 게 케이스가 뭐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건에다가 이 법에서 전제로 하고 이런 것들이 맞아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 합동이냐, 아니냐. 그래서 법에서는 좀 어려운 용어지만 포섭이라는 용어를 써요. 포섭. 그러니까 우리가 널 포섭할 거야 하듯이 이런 포섭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포섭된다, 안 된다? OX를 이 개념에 근거해서 법 조문을 법학 개념에서 개념 법학의 법에서 정의해 놓은 개념으로 해놓은 그 개념을 중심으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라는 것. 이런 3단 논법을 쓴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논리죠. 논법, 논리잖아요. 그래서 법논리, 법학 방법론, 법이론, 이게 이제 같은 맥락에서 얘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개념 법학은 이렇게 법에서 개념을 일정하게 딱 주어진 그 개념만을 근거로 해서 유죄다, 무죄다, 처벌된다, 처벌되지 않는다, 권리가 있다, 권리가 없다. 이건 오로 나싱이죠. 딱 기준을 가지고 기준에 맞다, 틀리다. 요거를 판가름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법 개념 외에 다른 것들은 다 부인해요. 무슨 도덕과 법을 구분한다 그랬잖아요. 가치의 측면을, 이념의 측면을 부인하고 존재하는 법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 주어진 개념만을 가지고 어떤 분쟁 사실이 있으면 그 분쟁 사실에 맞아 떨어진다, 떨어지지 않는다. 법에 맞다, 틀리다를 OX를 판가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음, 그 입법 무호설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대전제, 소전제 그 결론을 도출할 때 이 첫 번째 되는 이 대전제가 이게 법조문을 표시하는 거예요. 법에 조문 1조, 2조 할 때 이렇게 이런 표시를 쓰는데 제가 요한 건 이 법을 근거로 법에 대한 그 개념을 근거로 그 맞다 틀리다를 OX를 정한다고 했잖아요. 이때 요 대전제로 살고 있는 이 개념은 절대적인 참이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참. 절대적인 참을 추로해가지고 T라고 표시할게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법은 오류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그걸 근거로 해서 사법 판단을 정하는 거죠. 마찬가지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라는 거, 요 전제로 해서 이걸 대전제로 삼는데 이 내각의 합이 180도가 아니고 200도가 된다 그러면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100도일 때 이 나머지 각이 80도라는 것을 도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인 참여여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삼각형의 세각의 합은 180도라는 요것은 오류가 없는 거야. 없다라는 걸 전제한 상태에서 판단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전제되어 있는 이게 절대적인 참인데
사실상 법 체계에서 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법이 뭐 헌법도 있고 뭐 민법도 있고 형법도 있고 이렇잖아요. 근데 형법 자체에서는 사람은 살해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을 했는데 이때 사람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형법 자체에서는 개념 정의를 해놓지 않았어요. 그럼 이 경우에는 민법에서 민법에 보면 사람이 시기와 종기를 정해서 그때 그걸 사람으로 본다라는 정의를 내려놓은 것을 가지고 올 수 있죠. 그 흠결을 이렇게 메꾸는 작업들 여기서 말하는 해석이라는 게 바로 그 방법론상의 해석인 거예요. 보통 해석이라는 것을 나중에는 이렇게 철학적인 해석과 비실중주에서 말하는 가치를 탐구하는 측면에서의 해석과는 다르다라는 거죠. 해석이란 용어를 똑같이 쓰지만 이 법실중주의에서 개념 법학을 근거로 해서 입법 무엇을 하에서 어떠한 흠결이 이 자체 내에서 조금씩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다른 법 체제 전체 법 체계 안에서는 그게 다 흠결이 메꿔지기 때문에 그 메꾸는 그 작업을 해석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흠결의 망, 무효하다는 오류가 없다라는 거야. 절대 법 체계 자체는 흠결이 없다라는 것이 바로 법실중주의 기본 주장인 것입니다. 한번 줄게요. 이 기본 주장을 가장 뭐라고 그럴까 우등생 그러니까 실증주의 법실증주의에서 가장 요 실증주의를 잘 법에 잘 적용하고 또 논의를 전개한 사람이 바로 켈젠입니다. 켈젠은 인간은 어떤 법이라는 건 인간의 규범 질서라고 보면서 이 순수 법학 이론을 주장했어요. 순수라는 게 이제 퓨어라는 거거든. 아무것도. 우리 광고에서 보면 순수해요. 뭐 이러면서 화장품 선전하잖아요. 순수하라는 건 뭐야? 거의 아무 이물질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 자체에 이물질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까 그 법과 도덕을 구분해서 별개로 서로 연관성을 짓지 않게 하는 그 분리태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리태제 하에서 이 법은 깨끗해요 하는 그 순수한 거야. 이 결정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건 아까 도덕상대주의 말씀드린 것처럼 가치라는 거, 이 윤리적인 가치의 타당성이라는 건 이거는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가 없다. 너의 윤리와 나의 신념, 나의 윤리는 물론 모두 똑같이 가치가 있고 또 모두가 상대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신념도 옳고 너의 신념도 옳아.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객관적으로 이걸 다 똑같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그걸 근거로 어떻게 아까 말한 과학 실증주와 연관시켜서 그걸 근거로 어떻게 우리가 증명을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아까 실증주에서 아까 이제 중요한 키워드를 지금 하는데 실증이잖아요. 실증. 이 증이 이제 증명해내는 거거든요. 증명이라는 건 참이냐, 거짓이냐. 요거를 증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뭘 기준으로? 법을 기준으로. 그 법이라는 게 뭔가? 우리가 실제로 하는 실정법. 실정법, 형식적인 거죠. 실정법. 실정법이란 실제로 눈에 보이는 형식적인 법. 형식적인 법, 존재하는 법. 이것을 근거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치라는 것은 이렇게 객관화시킬 수 없고 그 누구나 다 참인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옳고 그름을 증명할 수 있냐. 참이냐 거짓을 증명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가치 비인식주의라는 얘기고 그런데 법 단계설은 이 사람 뭐 어떻게 이제 표현을 하냐면 여러분들 이런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삼각형 위계 구조도.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이 존재하는 법이에요. 우리 존재하는 법이 이렇게 위계 질서하에 생겨졌는데 현재 우리 법 체계상에서 보면 법의 모든 우리 국가의 통합된 가치를 하나의 법으로 해놓은 게 이제 헌법이잖아요. 헌법이 최고점에 있는 거고, 응? 그 헌법 아래에 이제 법률이 있고 법률 아래에 뭐 규칙이 있고 이건 이제 국가법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런 형식적인 법 체계를 이렇게 한 단계, 두 단계 이렇게 단계가 있다. 법이 단계적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 규칙이 효력이 있는 거, 이게 효력이 있는 것은 위에 있는 상위법,
법률에 의해서 권한을 받았다는 거, 수권을 받았기 때문이고, 법률이 효력이 있는 거는 이 헌법으로도 수권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제 근본규범은 뭐냐면, 그럼 이 헌법은 뭐의 최고법인데 이 정점에 있잖아요. 피라미드 정점에 있는 이 법은 어디서 수권을 받았어요? 라고 할 때 근본규범을 드는 거예요. 이건 존재하는 거, 존재하는 우리 눈에 보이는 법이에요. 실정법. 그런데 나중에 보시겠지만 이 근본규범이 비판을 받는 게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헌법답게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그 무엇인 거예요. 그래서 존재와 이거 비판하는 비실중주의라고 할까요? 또 이제 가치를 탐지하고 있는 법철학에서는 이게 뭐냐? 너는 존재하는 거, 형식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를 순수해서 해서 순수 곱하기라면서 이 근본부 규범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걸 어디서 수권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냐? 헌법이 헌법답게 하는 그 못이라는 건 순환 논리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비판해 봤는데 이 순수법학 헬전에 따른 사람들은 너희가 말하는 그러니까 말하면 이제 비실종주의자가 말하는 너희가 말하는 그런 어떤 당위 가치 측면에서의 그 어떤 그 가치가 아니라 근본 규범이 아니라 존재하게 하는 그 무슨 그 무엇이다라고 이제 약간 이제 반박을 하긴 하는데 설득력은 좀 없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케이젠의 그 순수법학 이론은 법실중주의를 가장 충실하게 그를 이뤄낸 이론이기 때문에 요 체계 하에서 대륙법계 또 물론 이제 영미법계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음, 대륙법계 이 사람이 이제 그 독일 학자니까 큰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그 대륙법계를 개수하면서 우리나라의 법도 이런 법 단계설에 따라서 계속 수권을 주죠. 그러니까 수권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게 아니라 이런 게 법률을 보다 보면 이 사항은 대통령령에 따른다 하면서 여기 명령이 빠졌네요. 제가 잘 명령 다음에 규칙인데 법률에서 뭐 법원 조직법이라든지 뭐 저기 정부 조직법이라든지 뭐 법이 있잖아요. 그 법에서 이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는 이렇게 명령에 수권을 준 거예요. 이게 뭐에 따른다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권한을 줬다 이런 의미인데 헌법도 어떤 사항은 법률에 의한다. 뭐 이렇게 수권을 주는 이런 체계를 가진 건 결국에 이제 그 켈젠의 법단계설에 따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직까지도 우리 그 법 질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하트는 지난번에 이제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이 법실중지 이 켈젠은 어, 모든 걸 다 법과 도덕 법에 있어서 도덕의 요소를 배제하잖아요. 배제하기 때문에 순수한 거예요. 이물질을 제거하니까 순수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배제적 법실중주의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나중에 실중주의자들이 보기에도 법이라는 영역, 도덕이라는 영역을 엄격하게 구분하거든요. 서로 관련이 없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법실중주의자들은. 근데 법실중주의자들도 법을 이렇게 운영하고 적용해 보니까 이 도덕의 부분이 어느 정도는 이 법하고 연관성이 있단 말이죠. 이렇게 엄격하게 구분되지 않고 이게 균열이 있단 말이에요. 서로 영향을 주고 연관성이 있다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그 배제적 법실중주의가 이렇게 포용, 뭘 포용하냐 목적어 도덕을 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실중주의 중에서도 포용적 법실중주자인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이 지금 하트를 가지고 온 거예요. 하트를 보시면 이거 지울게요. 아까 여기 그 포용적 법실중주의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중주의의 어떤 장점, 그 법실중주의의 장점은 뭐냐면 명확해요. 그러니까 모호하지 않아요. 딱딱딱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장점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사회적 타당성이라든지 도덕적인 타당성이라든지 뭐 어떤 여러 가지 이제 가치적인 측면들을 배제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그런 단점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이제 포용적 법실중주의인데 하트의 경우는 앞에 그 실중주의 같은 사람들은 뭐냐면 법이라는 건 명령으로 봐요. 명령. 무슨 말이에요? 누구의 명령? 이 사람들은 이렇게 위계도에 따라서 위에서 숙권을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이 법을 지키는 수권자들, 우리가 일반 시민이죠. 수권들, 규범을 이제 따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한테 권력이 있는 자가 명령을 내리는 걸 우리가 따라야 된다는 거. 그래서 가장 우리 잘 하는 표현이 뭐냐면 까라면 까. 이게 그 얘기예요. 법에서 하라고 했으면 지켜. 하지 말라고 그랬으면 하지 마. 이게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으로 보는데, 실존주의는 보통. 근데 이 하트 같은 경우는 명령이라기보다는 승인된 규칙이다. 그럼 승인을 누가 하냐? 그 일반 사람들, 수권자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 이거는 지켜야 돼. 그래서 일반적인 승인을 한다라는 거. 이건 법이야. 그래서 여러분 쉽게 이제 간습에서 법이 되는 간습법.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간습의 영역들이 그냥 우리가 도덕을 넘어서서 굉장히 좀 강제력이 있고 모든 사람이 꼭 그것만을 지켜야 하지만 형식적인 법으로 이게 딱 실정법으로 된 건 아닌 그 애매한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고려를 해서 하트는 그걸 가지고 오는 거죠. 법의 영역으로 가지고 오는데 그렇지만 그걸 그냥 팍 가져오는 게 아니고 그 1차 규율과 2차 규율로 나눠서 그 일반적인 1차 규율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법이라는 건 어떤 규칙인데 이 규칙이라는 게 이제 규율로 보시면 영어로 하면 룰이거든요. 그러니까 룰이라고 이렇게 번역상의 문제인데 어쨌든 1차적인 규율이 있으면 그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행해야 되는 행위 규범인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거는 폐지되기도 하고 어떤 건 새로 도입되기도 하고 어떤 거는 고쳐지기도 하고 이런다는 거죠. 이게 그 일상 우리의 일반적인 사람들 속에서 근데 그런데 그 중에서도 어떤 분쟁이 일어났다. 그럼 그 분쟁이 일어난 중에서 재판관이 채택을 할 거 아니에요. 재판관이 채택한 것, 그 율은 재판율인 거예요. 그런데 승인율은 뭐냐면 그것이 이제 쌓여서 법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 그게 이제 그 룰이 승인율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트는 그 명령이 아니라 승인된 규칙을 법으로 보고 그 율이라는 것을 좀 나눠서 1차 규율, 2차 규율로 나누고 2차 규율에는 변경률, 재판율, 승인율 이렇게 나눠서 이 승인되어 있는 것, 일반인이 승인한 것은 법으로 본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간습이었던 것이 점점 어떤 강제력을 가지면서 형식적인 법으로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 법은 룰이 아니라 이제 법으로 들어오는 이런 것. 이것은 포용적 법신주의라고 해서 그 도덕적인, 가치적인 우리 일상생활에서 있는 것들을 어느 정도 인정해주는 이런 실증주의라는 거죠. 근데 다만 뒷부분에 가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럼에도 도덕과 법이 이렇게 엄격하게, 좀 지울게요. 지저분하니까. 그러니까 도덕과 법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고 뭔가 연관되어 있다라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실증주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증명하는 거, 참과 거짓을 증명해야지 되는 사람들이고, 어쨌든 토대는 법실중주의에서 간다. 라는 거죠. 그게 나중에 이제 비실증주의하고 가장 큰 차이예요. 어떤 첨예하게 아주 판단하기 어려운 사건이 있을 때 내가 실증주의의 토대를 가지고 접근하느냐, 비실증주의 관점에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지울게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관점에서 이제 실증주의가 이렇게 형성되었고 그들이 분리태제나 뭐 입법 무어설, 개념 법화 뭐 이런 걸 주장하면서 아주 엄격한 아주 순수한 법학만을 고려한 법단계설에서부터 현재에는 그다음에 법과 도덕에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음을 인정하는 포용적 법실증주의까지 이제 오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들의 어떤 장점이랄까? 그 정리를 해보면
객관적인 사고방식,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객관화시킬 수 있는,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을, 그러니까 과학실증주의죠. 이 과학이라고 할 때는 기하학을 염두하시라고 했어요. 기하학적인 거, 그러한 것들을 견지하고 있고 명확하다라는 거. 그리고 법은 명령이다. 주권자의 명령이라고 우리 보통 얘기하잖아요. 명령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 법적 결정이라는 거, 참이냐, 거짓이냐, 이걸 결정하는 것은 법 규정에서 이미 개념법학이에요. 이 개념법학을 염두에 두시면 돼요. 거기에서 획일적으로, 형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도출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이 거푸집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이런 법이라는 형식의 것이 있으면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 때 당연히 굴러 떨어져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하다 보니 깊게 설명을 하게 되는데 지금 시간이 얼마 없지만 그 법 3단계설에 따라서 그 나는 인간이다. 이거는 시간이 없는데 어쨌든 여기서 정리해서 그렇게 결과를 당연하게 도출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법과 도덕을 구분하는 게 분리태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엄격하다는 거는 뭐냐면 까면 까라 그러면 까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법을 불복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했는데 내가 사람을 죽였다. 그럼 사형을 당한 거. 이거를 나는 싫어요. 내가 어떤 그런 법 내가 언제 찬성했나요? 나 그거 내가 그 법의 선제성이라고 하는데 외제성, 선제성이라고 하는데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법이 만들어진 거지. 제가 그 법에 내가 찬성한 적이 없어요라고 불복종할 수가 없다는 거야. 무조건 지켜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엄격한 법 불복종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법 효력이라는 건 뭐냐? 합법성이라고 그랬죠. 아까 삼각형의 두 삼각형이 합동한다 할 때 그 합동할 때 그 합법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의 효력이라는 것은 어떤 가치나 이런 것이 아니다. 뭐 도덕적인 타당성 아니다. 법에 맞아 떨어지는 우리가 법이 이렇게 생긴 거를 처벌한다고 했으면 만약에 내가 이런 짓을 했다, 합동이다, 포섭이 된다, 합법이다, 정의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효력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요게 실존주의에서 얘기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요거에 대한 이제 검토를 들어가시면 과학적 사고방식을 한다고 해서 객관적 사고방식을 하다 보면 우리가 정의가 이념이라는 건 보통 우리가 여기서 법의 이념은 정의예요, 정의. 정의. 우리가 서로 보통 저스티스라고 하는 거죠. 아까 개념법학에서 정의 내린다고 할 때는 그건 데피니션인 거고요. 그러니까 가치 측면에서의 이념이에요.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가치의 측면에서. 그러니까 그 가치를 소홀하게 되다 보니까 이건 객관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 라고 하면서 자기의 이데올로기를 강화시키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가장 큰 예가 바로 유태인이 그 유태인 학살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가령 우리가 아까 대전제, 소전제 결론을 따졌잖아요. 대전제에서 법이 정해놓으면 그 사실관계 법이 포섭되는지 안 되는지 따져서 포섭된다, 포섭되지 않는다. 이거를 결론에 도출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 오류가 없다라고 입법 모어서 개념법학에서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데올기가 뭐냐면 가령 법에 자서 음, 인간은 동물이다. 이게 대전제다. 동물. 그러면 이 커다란 그 대전제 하에 이렇게 그림을 일단 그려야 되겠네요. 이 동물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인간이 있고, 그리고 이 사원에 내가 있어요. 나. 그러면 인간은 동물이고, 그죠? 인간은 동물이야. 그러면 나는 인간이다. 그럼 결국 나는 어떻게 돼요? 동물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인간은 동물이다라는 거에 예외가 없이 절대적으로 참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내가 동물이다라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는 건 요 절대적인 참을 기준으로 내가 인간이라는 거에 예외가 없는 매개 개념에 오류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나는 동물이라는 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에서 도출되는데 이 숨어진 이데올로기로 된다라는 이 얘기는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면 동물이 아니라 괴물이라고 봐요. 괴물이라고 보고 인간을 유태인이라고 해요. 어? 그러면 유태인은 괴물이다라는 대전제를 삼은 거예요.
이걸 법이라고 합시다. 근데 나는 유태인인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나는 어떻게 자연적으로 나는 괴물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이 형식 논리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그거를 들추어 보면 이 유태인 학살에 대한 하려는 그런 뭐라 그러죠? 목적, 어떤 그 이데올로기, 유태인의 어떤 파시즘적인 것들이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에 이제 비판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명령자의 의지만을 중시하다 보니까 명령자, 수범자, 이건 보통 우리 지금에는 국민이지만 이제 지금 말하면 시민이라고 이제 표현을 시민사회에 있으니까 시민사회의 국민들이 는 무조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였어요? 법 복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의지는 상관없이 명령이니까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명령자만 중요하게 되고 수범자의 의지는 고려하지 않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법 해석에서 이건 판사의 역할이에요. 판사는 뭐냐면 거수기 역할만 하는 거, OX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거푸집에서 뭐가 이렇게 나와서 혹은 뭐 이 삼각형 이런 삼각형은 처벌하기로 했는데 사태가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다. 어떤 발생한 사실이 그럼 이게 맞아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럼 맞아떨어진다, 합동이다, 합동이 아니다. 요거만 거수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조금 전에 말씀 법실중주의 하에서 개념법화 혹은 뭐 입법 모호설 혹은 그 분리태제 뭐 이런 기본적인 주장 하에서 전제 하에서 판사가 할 수 있는 거는 거수기 역할만 하게 되고 자기가 마음대로 해석을 하거나 가치를 집어넣는 자기 가치를 담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월권 행위를 하게 돼버리는 이런 체제가 바로 이제 실중주의의 하에서의 이제 생겨나는 문제점이라고 할까? 어떤 단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그 법실중지를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과연 법과 도덕을 완전히 분리할 수 있을까? 이건 분리태제에 대한 의문이죠. 결국 법의 뿌리는 도덕에 두고 있는데 우리가 법을 만든 것도 결국에는 도덕을 지키고 보호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걸 어떻게 완전히 분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라고 하는 분리태제에 대한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법실중주의가 질서 유지를 굉장히, 사회 질서 유지를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딱딱딱 명확하게 떨어져서 법대로 하는 거니까 일사불란하게 하잖아요. 우리 군대에서 얘기하면 일사불란하기 때문에 딱 실중주의 관점에서 명령이니까 까라면 까는 이런 거에서는 아무런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 시민의 입장에서는 과연 그게 옳은가 그른가 어떤 게 고민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시민불복종에서 얘기를 많이 하는 게 KBS 그 시청료 거부한 적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언론 탄압, 언론이라는 것이 그 헌법에서 정해놓은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의 기본 자유권인데 이걸 탄압하는 경우에 그 시민들은 어, 다른 방법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시청료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거 이제 그 시민 의식을 드러내는 이런 경우를 이제 예를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리 그 법실중재에서는 복종의 의무만 있지 불복종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강조하는 거는 왜 불복종의 법이라고 했는데 법을 지켜야지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이 불복종에 방점을 두거든요. 근데 엄격하게 그 복종하는 것에 거부하는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 시민성이 있어요. 시민성. 사실 시민성. 시민은 성찰하는 사람이다. 성찰. 그냥 무조건 기계처럼 뭐 하라 그러면 하고 말라면 말고 형식적인 그렇게 로봇 같은 것이 아니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비판적인 성찰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어떤 이 시민성을 강조하는 거죠. 근데 그 법적 안정성이랄까 뭐 실존주의 관점에서는
불복종에 방점을 두는 거고, 그다음에 비판을 받는 것 중에 하나는 질서라는 거, 질서 유지에 강조를 하거든요. 실증주의에서는. 근데 그럼 이때의 질서는 그냥 단순한 질서인 거예요. 법에서 정한 질서대로 해라. 그러니까 법대로 해라. 법대로. 법대로라는 게 우리 어렵게 말하면 이제 합법성이거든요. 법에 합치된 대로 행동해라. 합법성. 그런데 그 법이라는 게 뭐냐? 그냥 그 명령권자가 만들어 놓은 거. 그거대로 하는 게 질서라는 거거든요. 단순한 질서인데, 이 성찰하는 시민, 그 시민성을 강조하는 쪽에 있어서는 그냥 단순한 시간, 훌륭한, 여기서는 훌륭한이라 하는 어떤 굿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굿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극히 행복을 말할 때도 그렇고,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얘기하는 그 굿이란 훌륭한도 되고, 혹은 정의로운 거, 공정성, 옳은 법, 정법을 얘기해, 정법. 옳은 이 정법, 옳은 것, 훌륭한 것. 이거에 따른 법, 그런 질서를 보장하자는 거지. 단순히 아까 유태인 학살해서 유태인은 괴물이다라고 해가지고 그거대로 하는 거. 그래서 유태인을 학살해서 질서가 유지됐다라고 하는 게 과연 옳은가. 이런 의문을 계속 제시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래서 그 효력의 측면에서도요, 아까는 그냥, 아까 말한 법에 합치된다. 그 삼각형 두 개가 합동이다라고 할 때 그 합동할 때 그 합동에서 합법성이에요. 합법성이나 실효성, 실제로 효력을 발생하느냐. 어떤 사람이 처벌해야 돼. 그 사람 경찰권이 발동해가지고 이 사람 구금시키거나 뭐 이 사람을 뭐 사형시키거나 이런 실제적인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실종주의에서의 법효력이라고 하면 이 법효력이 지금 이제 실종주의를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효력이라는 거는 법의 효력이라는 거는 법이 추구하는 이념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지 단순히 법대로 한다라고 한 것만이 라고 해서 그 정의롭고 뭐 효력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를 국가가 추구하느냐. 헌법도 국가의 어떤 통치 이념을 다 빗대서 한 거잖아요. 그 국가가 추구하는 이념에 맞느냐, 안 맞느냐에 따라서 법의 효력을 발생해야 된다. 라는 거지. 법의 가치에 반하는 것을 가지고 가서 막 잡아내거나 사람을 처벌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의 효력은 그 도덕적인 정당성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비실중주의 주장인 거죠. 그다음에 끝으로 요거는 이제 가장 이제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건데, 그러니까 존재와 당위 아까 실증법 할 때 그 실증법이 존재에서 나온 거잖아요. 있는 법, 존재하는 법. 그 있는 법만 따지려고자 하는 것이 이제 실정법이고 실정주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있어야 할 법, 가치, 어떻게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하는 당위적 측면에서 법을 법의 판단과 법의 그 개념과 이념을 고려하는 것. 이게 이제 가장 큰 그 대척점이 된다라는 거죠. 실존주의에서는 존재하는 법, 있는 법, 법의 존재 그 자체에 있어서 실정법의 효력을 두는 거고, 그것만 보는 거고, 그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지금은 혹시 이제 강학상 개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존재와 당위를 대립되어 있는 것으로 보지만, 이 지금 비실존주의자라 해서 실존주의를 다 없애버려. 그냥 다 모두 우리 가치만 해 이게 아니고 존재하는 것 자체는 인정하지만 그것이 옳은 법이 아닐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질서 유지하는 거 좋아요. 근데 그 질서가 훌륭한 질서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우리는 성찰하는 시민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옳은가를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실증주의 법 존재하는 법 없애버려 우리 그냥 당위만 추구할 거가 아니라 이쪽의 측면은 일상적인 상면에서는 이 존재하는 법 인정해요. 법대로 따라야 되죠. 법 안 따르고 진 법대로 하는 거 안 되죠. 그러나 극악한 경우에 정말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 혹은 그리고 법이 상정하지 못하는 새로운 사건들이 막 발생한다라든지 지금 AI 같은 경우는 그렇고 좀 제일 많이 되는 게 이제 그 그림 같은 거 여러분들 막
그 가상현실에 가지고 막 파열 매매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현실적인 토대하에서 법이 근대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상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들은 법이 담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경우에 법이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정당성까지 법의 도덕적인 정당성 그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야 된다. 근데 실증주의는 그렇지 못하고 그냥 있는 거 보이는 것만 하다 보니까 오히려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과학이 발달하면서 또 우리가 사회가 많이 빈번하게 다양화되면서 놓치게 되는 그런 문제들을 이제 지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지우고요. 오늘 제가 그 시간에 그 조금 이제 그 제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음, 주말 오후, 그러니까 주일 오후에 이렇게 힘드실 것 같아서 아주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요. 그 들어왔다 나가신 분들도 계시고 또 지금 새로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강의는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인데 혹시 이거 하시면서 궁금한 거나 또 의문이 생기는 것 또 있으시면은 좀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또 답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엔 조금 여유 있게